안녕하세요. 다산북스 편집자 시옷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미 여러분이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시대의 소음, 연애의 기억 등으로 잘 알고 계실 줄리언 반스의 책입니다. 맨부커상 수상작가인 줄리언 반스도 요리에 있어서는 생초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책은 어려서 요리를 배울 기회가 마땅치 않았던 줄리언 반스가 중년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아내를 위해서 직접 요리를 하면서 책으로 요리를 배우는 과정을 재미있게 담은 에세이입니다. 요리 경험과 실패담과 그로 인해서 얻은 교훈을 쌓아나가고 요리에서 인생에도 적용 가능한 해안을 얻어나갑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줄리언 반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요리를 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나누어 먹는 일의 의미를 되짚은 요리에 대한 가장 지적이고 위트 있는 에세이입니다. 제가 편집자로서 편집하면서 공감이 갔던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요리를 잘 못하는 요알못 분들이시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수 있는 에피소드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내 친구의 어머니의 이웃이 잼을 만들기로 했다. 그 이웃은 한 번도 잼을 만든 적이 없었다. 내 친구의 어머니는 이웃에게 블랙베리와 사과로 잼을 만들어 보길 권했다. 다음날 이웃은 참담한 결과를 가지고 나타났다. 치과 의사의 드릴이 있어야 뚫을 수 있을 것 같은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의 두께의 시커먼 고형물이 단지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내 친구의 어머니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레시피 경찰이 추궁하자 이웃은 과일 1파운드에 설탕 1파운드라고 쓰인 요리책을 보고 한 것이라고 실토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웃은 잼이 들어있었던 1파운드 용량의 빈병으로 재료의 분량을 재는 것이 가장 확실하리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병에 과일을 가득 담았다 비워낸 다음 설탕을 가득 담아내는 식으로 필요한 분량을 측정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한 번쯤은 웃어도 무방할 것 같다. 어쩌면 더 나아가 우리는 그녀보다 똑똑하다는 우쭐한 마음으로 크게 웃어도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모두 요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우스꽝스러운 짓을 저지른 적이 있지 않은가. 그래도 그 이웃의 경우처럼 우스꽝스럽지는 않다. 이런 경우를 보면 요리책 저자들을 가엾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최상의 요리법을 고안해서 친지들에게 실전 테스트까지 해보고 출판사 편집자들은 또 그들대로 조금 거들기까지 하는데도 결국 그런 일이 발생하니 말이다. 부엌의 현학자는 새 레시피를 마주하면 간단한 음식이라도 불안감을 느낀다. 단어들은 일단 정지, 도로 표지처럼 그를 향해 번뜩인다. 이 레시피는 설명이 애매한데? 그러면 적절한, 아니 그보다는 겁나는 해석의 자유가 있다는 건가? 아니면 저자가 더 정확한 언어를 구사할 수 없어서 그런 건가? 간단한 단어부터 문제다. 한 덩어리는 얼마만큼이지? 한 모금또는 한 덩이는 얼마만큼이지? 잠시 잼 이야기로 돌아가겠다. 두 손을 합쳐 최대한 덜어낼 수 있을 만큼의 딸기를 넣으시오 라는 리처드 올니의 레시피는 어떤가? 정말들 1억인가? 고 올니 선생의 저작관리인에게 편지를 써서 그의 손이 얼마나 컸는지 물어보기라도 해야 한단 말인가? 어린이가 잼을 만들려면 어떡하란 거지? 서커스단의 거인은 또 어떻게 하지? 양파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겠다. 어떻게 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고 양파 껍질을 벗길 수 있는지 토론을 시작하지는 않겠다. 다만 나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서 경고해두자면 안전고글을 쓰고 양파 껍질을 벗기다가는 플라스틱 렌즈에 김이 서려 자칫 잘못하면 도마가 피범벅이 될 수 있다. 각설하고 진짜 문제는 이렇다. 레시피 저자들이 볼 때 양파의 크기는 딱 셋으로 나뉜다. 작은 양파, 중간 크기의 양파, 큰 양파. 그런데 실제로 장바구니에 담기는 것은 작은 샬롯부터 컬링스톤만한 크기에 이르기까지 실로 그 크기가 다양하다. 따라서 레시피에 중간 크기의 양파 2개라는 말이 있으면 이에 딱 맞는 것을 찾으려고 현학적으로 양파 소쿠리를 한참 들척이게 된다. 물론 중간 크기라는 말은 상대적인 말이니 많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크기를 전부 비교해봐야 한다.
다음 읽을 부분은 이것은 디너 파티가 아니다 라는 장입니다. 집들이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수 있을 만한 에피소드인데요. 집들이 요리를 하려면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줄리언 반스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집들이를 해서 친구들을 초대하는 디너 파티에 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포미안의 분류에 따르면 우리 집에 쳐들어오는 손님에는 세 부류가 있다. 1번,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2번, 부득이 함께 어울리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 3번, 꼴보기도 싫은 사람들. 등급에 따라 각각 훌륭한 요리, 그저 그런 요리를 준비한다. 마지막 등급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요리하지 말고 이미 만들어진 것을 사다가 준비할 수 있다. 유용한 구분이다. 우리의 수고를 알아볼 줄 모르는 따분한 사람을 위해 정성 들여 좋은 요리를 하는 것보다 더 맥빠지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물론 이 방식을 따라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훌륭한 저녁을 준비해야 한다는 현실은 그대로 남는다. 다시 포미안의 말을 들어보자. 성공적인 저녁이 되려면 8명을 넘어선 안 된다. 요리는 맛있는 것 하나만 만들어야 된다. 마음이 좀 가벼워지지 않는가? 그래도 3코스 식사 또는 대과로 속에 치즈를 포함하면 4코스 식사지만 모든 수고는 메인 코스에 집중된다. 그리고 언제든 포미안의 암시대로 에피타이저나 디저트 또는 둘 다 케이터링 서비스나 제과점에서 사다 쓰면 된다. 이 문제를 이렇게도 논할 수 있다. 손님들이 오기 직전까지 노예처럼 일해서 지친 주인, 그리고 지극히 분별 있는 지름길을 택하고 생기 넘치는 주인. 당신이라면 그 중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최근 한 주 내내 일정이 빡빡한 가운데 친구들이 저녁을 먹으러 오기로 했을 때 나는 포미안의 금원이 생각났다. 그러나 그걸 반대로 적용해서 요리는 맛있는 것 하나 대신에 내 손으로는 에피타이저와 디저트를 만들고 메인 요리는 인근 이탈리안 델리에서 포르치니 라자냐를 샀다. 델리와의 거래는 이렇다. 이틀 전 우리 집 식기를 가져다 주며 굽기만 하면 되는 라자냐를 주문하고 이틀 후인 당일에 가져온다. 그러면 집에서 쓰는 식기에 담겨 있으니까 은연중에 내가 직접 만든 것처럼 보인다. 저녁은 잘 끝났고 요리사의 스트레스도 없었다. 첫 번째 코스를 두고 뭐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 좀 분하다. 디저트도 마찬가지였다. 괘씸한 것들. 그러나 라자냐를 말할 때는 모두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이 라자냐 맛이 기가 막힌데? 다행이군. 내 대답에 흔들림은 없었다. 그것으로 무사히 넘어간 듯 했다. 그로부터 2주 뒤 나는 그날 초대로 왔던 한 손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그는 칭찬을 반복하고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했다. 자, 다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마르첼라 하잔의 레시피를 찾아 뻔한 재료를 열거하고 포르치니는 신선한 것과 말린 것을 섞어 사용할 것을 권했다. 굽는 시간에 대해서는 자신만만했다. 델리에서 내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그렇게 무사히 넘어간 듯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에게서 또 메일이 왔다. 그거 만들어 봤는데 자네가 만든 것보다 훨씬 맛이 없더군. 현명한 에두아르드 포미안도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조언은 남기지 않았다. 책은 요리책에 KO를 당하고 허탈한 웃음을 지어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집밥 반선생이 요알못들을 위해 권하는 책,